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할 내용은요. 우리에게 유라시아 역사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먼저 한번 하나의 동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라시아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라고 러시아의 역사 지리학자 레프 구밀요프는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러시아 하원인 두마에서 연설하셨던 내용입니다. 연설 후에 러시아에서는 아주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를 대표하는 역사가 리에프 구밀요프를 인용했기 때문에 그러시죠. 아마 우리로 말하면 신채호나 다산 정약용 같은 그러한 온 국민이 좋아하는 역사가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라시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유라시아가 아니라 판유라시아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그 이념을 제시한 것입니다. 20세기 중반에 활동했었던 이 리에프 구밀요프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그 러시아 역사를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원래 유라시아는 중앙아시아 그리고 시베리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유형소 아니면 오랑캐들 뭔가 이런 황무지 같은 그런 이미지가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리에프 구밀요프는 반대로 러시아 역사는 바로 그 유라시아 한가운데서 시작된 나라다. 예, 원래 러시아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통일신라 시대가 되어서야지만 비로소 처음 등장합니다. 게다가 유럽의 변방이었죠. 최근까지도 그 농민들은 완전한 자유가 없는 농노의 어떠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변방인 중에 변방이었던 그 나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밀요프는 우리는 유럽의 변방이 아니다. 바로 유라시아의 중심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러시아의 그러한 힘과 권력과 그런 세계에서의 축을 바로 유라시아에서 갖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와 같은 이야기는 맞았습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차지하고 중앙아시아 진출한 순간부터 이후로 계속 발전을 거듭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와 같은 거대한 나라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 그 유목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 스키타이 들어봤습니까? 예, 스키타이 그러면요 한마디로 야만과 미개의 오랑캐의 대명사라고도 합니다. 예컨대 1812년도에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침략하죠. 그 유명한 그 전쟁과 평화의 모티브가 된 전쟁이죠. 그때 모스크바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그 땅을 도시를 불태우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텅 빈 도시에서 나폴레옹 군대는 겨울을 나고 그러다 반 이상은 그냥 얼어 죽고 혹독한 패배를 경험하죠. 그러자 나폴레옹이 화가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야, 이 스키타이 놈들아. 예, 뭔지 알겠죠? 스키타이라는 것은 야만과 그러한 그 오랑캐의 대명사였어요. 그러자 이 리에프 구밀요프의 판유라시아주의가 등장하자 고고학계가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보통 우리는 역사 몇 년 이야기하죠. 한국 하면 반만 년 이야기하죠. 물론 더 길지만요. 예. 그런데 러시아는 몇 년 됐다고요? 기껏해야 130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통일신라 있죠. 그때 처음 이제 그 루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게 뭔가 역사가 짧으면 좀 뭔가 없어 보이죠. 예. 그래서 이 소련이죠. 그 당시는 고고학계에서는 스키타이 민족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 자신들 슬라브인들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스키타이 문화가 전 유라시아에 퍼졌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슬라브인들의 기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역사가 약 2600년, 700년까지 확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러시아의 판유라시아주의가 고고학적으로 증명되는 그러한 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바로 저분, 예, 훈장 달고 계시죠? 예, 저분이 그 리바코프라는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인데 소련을 대표하는 그러한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스키타이는 바로 슬라브인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러시아는 유럽이 아니다. 우리는 유라시아의 중심, 나아가서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자, 또 하나 보면은 이거는 토기의 밑바닥입니다. 어떤 마크죠, 이거는? 예, 보통 이거는 스와스티커 또는 하겐크로이츠라고 하는 꺾여 있는 십자가인데요. 이것은 바로 뭘 상징할까요?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빛이요,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이렇게 형상화하는데요. 이 문양은 무려
7,000년 전부터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발견돼요. 근데 이 문양을 처음으로 널리 퍼뜨린 사람은요, 약 4,000년 전에 유라시아 대륙에서 전차를 발명했었던 안드로노브 문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널리 퍼뜨립니다. 히틀러가 그럼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원래 히틀러는 화가였습니다. 화가였다 보니까 자신의 나치당을 만들려고 하니까 순수한 아리안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양들을 보다가 이거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그 자신의 그 나치당의 그 마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순수한 아리안족을 이제 자기가 찾기 위해서 이렇게 그 문양을 따온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보통 불교로 떠오르는 문양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그 유라시아에 있었던 그 유목민들이 인도 북부로 내려오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그 마크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유라시아에서 펼쳐졌던 다양한 이야기는요, 어느 한 민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의 마크에서 보듯이 전 다양한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초원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여러 집단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그들은 발전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유라시아가 러시아의 역사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라시아를 두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바로 집단이 바로 그 튀르크 계통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앙아시아 보면 헷갈리죠? 무슨 스탄 붙은 나라 되게 많아요. 예, 스탄 자체 뜻이 땅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하면은 카자흐인들의 땅, 키르기스탄, 키르기스지의 땅, 예, 이렇게 나옵니다. 판유라시아주의에 대항하는 또 다른 유라시아에 대한 인식이 바로 판투란즘입니다. 또는 판튀르키즘. 이 전체 유라시아가 튀르크 계통의 땅이다. 이렇게 해서 스탄이라고 끝나는 나라들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유라시아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터키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형제 국가죠. 예.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형제들 중에 터키 계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터키가 왜 형제 국가가 되었죠? 근데 6.25 때 도와줬다고 하잖아요. 6.25 때 많이 도와줬는데 왜 하필 터키만 형제라고 그렇게 우리하고 됐을까요? 예, 바로 그것이 판투라니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터키는 그 튀르크 계통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은 자신들의 고대 역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주까지 이 튀르크 계통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만주 일대까지 자신들의 땅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주 옆에 있는 한반도 그리고 일본은 자신들의 형제가 된다라고 하는, 알고 보면은 좀 약간 자국 중심을 많이 이야기하죠. 러시아는 스키타이를 강조하는데 이 바로 판투라니즘은요, 사카 문화를 강조합니다. 사카,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카는요, 중앙아시아 일대에 있는 꽃갈모자 같은 거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사카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널리 그 만리장성 따라서 동아시아로까지 왔었던 그러한 이목민족들인데요. 보통 우리 신라의 적성 목각분이 북반기라고 많이 하죠. 바로 신라의 고분과 가장 유사한 고분이 바로 이 사카인들의,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사람들의 그 고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연하게 북반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그 튀르크 계통 내지는 그 페르시아, 너아가서는 이란 계통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또 다른 문화의 흐름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은 지금 그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입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새로운 그러한 그 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위대한 카자흐스탄 초원의 7가지 측면이라고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고학을 통해서 널리 발전하겠다. 그래서 진정한 유라시아의 주인은 카자흐스탄이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그 역사는 초원의 역사와 같이 한다는 것을 국가의 지침으로 세우고 자신들의 역사를 발달시킬 것을, 그래서 10년 내에 고고학을 많이 발달시킬 것을 공표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유라시아는 여러 사람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유라시아 하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몽골이에요, 몽골. 몽골이면은 설명이 필요 없죠. 누가 있습니까? 징기스칸이죠. 예. 징기스칸이 있었던 바로 몽골 계통 사람들은요, 바로 흉노라고 해가지고요,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거대한 제국, 바로 이 사람들로부터
이 역사는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라시아 주인이 자기 시인 몽골 계통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 참 복잡하죠? 벌써 세 번째 나왔어요. 예,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어디가 있을까요? 중국이죠, 바로. 예. 요즘에 1대1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의 길은 이렇게 사막을 통한 실크로드로 가고 또 하나의 길은 바다를 통해서 한 바퀴 삥 둘러서 유라시아 전체를 그 중국의 어떠한 그 교역망으로 두겠다. 그리고 그것은 갑자기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대 실크로드를 복원했다. 예, 뭐 상당히 많은 그러한 이야기가 있지만 1대1로 핵심이 이겁니다. 유라시아의 핵심적인 권력과 그 교역의 중심은 중국이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그 자신들이 그 핵심을 가져간다는 것을 바로 역사에서 정통성을 찾습니다. 바로 실크로드. 지금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중국이 가져가는 것은 옛날 역사를 다시 돌려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중국이 낳은 최고의 시인 이태백. 예, 이태백 고향이 어디신지 아세요? 출생지가? 현재의 키르기스탄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 전까지 중국 내에서는 이 사람의 그 출신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태백이 널리 광고되는 거예요. 우리는 키르기스탄 사람이었다. 이태백은. 그리고 키르기스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문화가 중국으로 들어왔고 지금 중국의 어떠한 역사의 또 세력의 확장은 그와 같은 고대 문명 교류의 연장선상이다. 어떻습니까? 한국을 빼고서라도 유라시아는 4개의 적어도 어떠한 그 세력들이 충돌하면서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힘을 과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 유라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참 비참합니다. 한국에서 유라시아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정작 현지어를 알고 현지에서 전문가가 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지난 수십 년간 오로지 유라시아 그러면은 철도 그리고 되게 희미한 어떤 한민족의 어떠한 고향 이런 식의 견해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친북방 정책이 나오고 유라시아를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라시아는 결코 우리의 머나먼 고향이나 우리가 찾아야 될 그러할 땅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이 유라시아가 우리에게는 여기 빼앗긴 땅 내지는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될 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강대국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찾아야 될 땅이 아닙니다. 유라시아는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북쪽 이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다른 제국주의적인 어떠한 그 생각으로서 20세기를 이야기했다면은 21세기는 문명의 교류, 그 안에서 한국이 차지해야 될 비중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에겐 진정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벗어나서 한 지역마다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그들을 우리와 함께 비교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유라시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유라시아에 대한 역사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바로 앞으로 몇 년간이 우리가 유라시아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